네, 국토가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방마을 곳곳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빈집만 늘어가고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들이 수십 년 뒤에 없어지는 들은 자리는 몰라도 나는 자리는 안다는 속담 대도시 인천에 2,500가구에 이르는 나는 자리 동안 현상이 심각합니다. 무너져 내리기도 하면서 작년 전 경북도청 이전을 전후로 빠져나간 인구가 9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번 급물살을 탄 인구 유출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큰 문제입니다.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은 그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광역도시에 대해 의원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자면 지역은 구분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나 경제, 문화 등은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인구 1,000만 전후의 거대 도시입니다. 메트로폴리스, 메가시티가 같은 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방 쇠퇴 문제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들은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등의 예를 보면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정책 결정 및 통치에만 관여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지방정부들에게 이양을 합니다. 지방은 서로 뭉치고 연합해서 자체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었죠. 작은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모이고 결국엔 발전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영국의 맨체스터주를 중심으로 한 그레이트 맨체스터, 일본의 도쿄나 간사이 광역연합,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뉴욕, 심지어 유럽의 경우는 국경을 넘어서 바젤, 밀류즈, 프라이부르그 연합과 코펜하겐, 말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국가별로 다양한 유형의 광역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5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연합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낸 메트로폴 리옹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리옹이라면 과거에 실크로드 종착지로 명성을 날렸던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리옹은 그런 역사적 유산을 이용해서 19,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수도로 성장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중앙 집권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는 국제도시 간의 경쟁이 또 심화되면서 파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중앙 집중 전략에 타격을 받았고 1980년대에는 프랑스가 국가주도 신산업을 유치해보려 했지만 인구 유입이 활발한 연안도시, 니스, 보르도 이런 쪽에 위주로 돼서 신기술을 신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경쟁에서도 밀려서 그야말로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인구 유출도 심화가 되면서 리옹은 그야말로 소멸 직전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산업화 여파에서 살아남지 못했군요. 그럼 리옹은 어떻게 다시 성장할 수 있었나요? 리옹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강점인 전통적 분야 성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89년 미셸 노아르 시장은 도시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미관을 개선합니다. 수준 높은 공공시설을 정비하기도 하죠. 후이민 레몽바르 시장은 시내 산재한 로마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으로 원도심 재생과 문화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대거 유치하고 있고 도심 인근의 설렁가도 10여 년 노력 끝에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선정이 될 정도로 눈부신 변화를 이뤘습니다. 도시를 재정비한들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발전을 꾀하긴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기업을 먼저 유치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고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인프라를 후에 조성하는 이런 식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합니다. 그런데 리옹은 기업 유치보다는 중상류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우선시했는데 이는 창조적인 시민이 우선 기업을 끌어온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른 정책이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도시가 창조도시 정책을 실시한 시점보다 무려 20년 정도를 앞서간 과감한 결정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정도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했겠어요? 12세기에 세워진 고딕양식의 생장교회와 프르비엘 언덕의 로마 시대 원행극장 등이 대표적인 비유리용 구시가지를 정비를 해서 어딜 걷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화려한 르네상스 스타일의 리옹시청 호텔 드 빌가 한 1100명 이상의 관중에게 오페라, 발레, 콘서트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오페라 드 리옹, 그 다음에 리옹의 미식의 도시로 만들어준 2000개가 넘는 레스토랑 등을 활용해서 현재의 그릇에 과거를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곳의 다양한 문화자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리옹에서만 만날 수 있죠. 그 때문에 리옹은 이를 활용해서 온리 리옹이라는 브랜드를 제작해서 적극적인 도시 홍보 정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문화적 요소 외에도 시민들이 리옹을 주거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리옹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떼제베를 이용해서 프랑스 웬만한 도시는 2시간 내에 다 이동할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가까운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하고도 연결이 돼서 유럽 여행에 매우 편리하죠. 중세 마을인 이부아르를 비롯해서 호수도시 에비앙, 알프스의 안시, 몽블랑 등 지방 소도시도 자동차로 1시간 내에 갑니다. 또 리옹은 지하철 4개, 트램 6개, 버스 130개 노선을 운영해서 어디든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리옹의 시티카드를 구입하면 지하철과 트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문화유적지 또한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답니다. 우와, 리옹 주민들은 프랑스 전역은 물론이고 인근 유럽 국가까지 당일치기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프랑스나 리옹에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원에 사는 자동차 영업팀 과장 차판다 씨는 아침 8시에 트램을 타고 울산으로 출근해서 자동차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일정을 마친 차 씨는 외국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동남권 순환철도를 타고 부산과 하덕도 신공항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함께 서면 점포의 카페 거리로 이동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미팅을 마칩니다. 그 후에 차 씨는 바이어가 비행기 탑승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을 알고 인근 미술관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중섭, 천경자, 박수건, 김한기 화백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죠. 일정을 이제 대충 마친 차 씨는 다시 창원으로 이동을 해서 친구들하고 미리 약속한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에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기가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와, 광역도시의 이점들이 확 와닿습니다. 어쩌면 단순 행정구역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앞 상황에서 차판다시가 바로 관계인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정주인구이지만 타지를 늘 방문하는 교류인구인 차 씨는 경남 전역에 걸친 징검다리 인구로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관계인구는 쇠퇴해가는 소도시들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도시 소멸을 방지할 수 있고 인구 감소 문제 역시 완충할 수 있습니다. 또 크게 보자면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의 질이 상승되고 맨파워를 증가시키게 되죠. 결국 경남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정된 인구로도 도시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리옹이 어떻게 지방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광역도시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